토마토 재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순 아주머니를 마주쳤다. 올해 62세인 그녀는 토마토 농장 바로 위 전원주택에서 막내 동생 영수 형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그녀는 3년 전 위암 수술을 받고 요양 삼아 우리 동네를 찾았다가 이곳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반해 정착을 결심했다. 현재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은 내가 소개해 주었고 그것이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다. 영수 형님은 서울에 집을 두고 봄과 여름에만 내려와 농사를 짓곤 했는데 오늘은 서울에 일이 있다며 올라간 모양이었다. 옥순 아주머니와는 지난 1년 사이 꽤 가까워져 서로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사이가 되었다. 경태 씨, 식사하셨어요? 아직요. 아주머니는요? 그럼 저랑 같이 드세요. 차려놨어요. 매번 감사해요. 아유, 제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별거 아니에요. 호호.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평소 헐렁한 옷차림과는 달리 오늘은 짧은 검정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은은한 화장까지 더해져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는데 그녀가 맞은편에서 턱을 괴고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경태 씨는 왜 혼자 살아요? 2번이나 이혼하고 나니 연애도 결혼도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서로 안 맞는 게 많았나 봐요. 그렇죠. 생판 모르던 사람이랑 같이 살면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아주머니도 아시잖아요. 호호. 맞아요. 그래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죠. 경태 씨랑 잘 맞는 사람도 어딘가 있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그런 걸 기대하기엔 너무 지쳤어요. 혼자가 편해요. 평생 혼자 사실 거예요? 뭐, 누굴 탓하겠어요. 각자 추구하는 삶이 다를 뿐이죠.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의 질문이 무거운 여운을 남겼다. 그러다 조금 다른 톤으로 물었다. 아직 젊으신데 밤이 외롭진 않으세요? 밤이라, 아주머니가 위로라도 해주시게요. 농담처럼 툭 던진 말이었는데 그녀가 잠시 정색하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다. 저라도 괜찮다면 언제든지요. 내가 당황해 목이 메었고 그녀는 눈치 빠르게 물을 건넸다. 농담이시죠? 아니에요. 경태 씨가 좋아요. 빈말 아니에요. 그럼 저랑 데이트 한번 해봐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살며시 내 손을 잡았다. 저 진심이에요.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잖아요. 그녀의 손끝이 따뜻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경태 씨는 제가 싫으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럼 우리 연애만 해요. 결혼은 빼고요. 그냥 서로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연애만? 네, 서로 부담 없고 책임질 일도 없잖아요. 어때요? 그녀는 미소를 띠며 내게 가까이 다가섰다. 오늘부터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봐요. 경태 씨, 나쁘지 않죠? 그날 밤 그녀의 말과 따뜻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방대기업에서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30대 초반, 저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저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매력에 마음을 뺏긴 저는 승부욕이 발동해 끝까지 매달렸고 결국 연애를 시작했죠. 그러나 연애 초기에 피임에 실패하면서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혼이 결정되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순탄한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힘들다며 매일같이 징징댔고 저에게 자신이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했어요. 그녀의 잔소리는 날로 심해졌고 결혼 생활은 점점 피곤하고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 3년 차부터는 잠자리마저 소홀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차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차는 낡긴 했지만 저는 아직껏 탈 수 있다며 2년 뒤에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며 며칠 동안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녀와의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던 어느 날 묘한 불길함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다정한 대화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들을 다른 남자와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와 충격으로 그녀를 추궁했어요. 처음에는 발뺌하던 그녀는
결국 저에게 자백했습니다. 그냥 만나는 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더 캐묻자 그녀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남자와 어떤 사이냐? 잠자리를 가진 거냐라고 묻자 그녀는 당당하게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애쓰며 살아온 제가 아내에게서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해 처음으로 욕을 했고 분노를 참지 못해 물건을 집어던져 부수기도 했어요. 그 남자가 좋다면 가라. 우리 이혼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수백 번이나 했던 미안하다라는 말을 그녀에게서는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 후 저는 무너져버린 삶을 정리하며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시골로 내려와 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방울토마토 농사를 지으면 최소 1억은 벌 수 있다며 권유하셨고 저는 고민 끝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던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거든요.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일은 만만치 않았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제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귀농 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하루에 버스가 2대만 다니는 오지마을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농사만 짓는 동네다 보니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50대 후반인 아주머니가 막내인 마을이었지요. 그러니 같은 마을 사람과 교류도 별로 없었고 제대로 된 슈퍼 하나 없는 시골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여성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던 47살 한 여자를 알게 되고 그 여자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외로웠던 걸까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는 5살이 났습니다. 그녀 역시 재혼이었죠. 서로 사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영상통화하고 톡으로 연락하면서 연애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가서 만났기 때문에 평범한 연애와 다를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시골에서 사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해서 연락이 잠시 끊겼다가 몇 개월 뒤에 다시 한 번만 더 만나보고 싶어 만남을 주선했던 작은 숙모님께 부탁을 드려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외모가 꽤 반반했거든요. 작은 숙모와 그녀 어머니가 저와 맺어주기 위해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헤어졌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만났죠. 결혼하면 시골에 사는 대신 차도 한 대 뽑아주고 읍내의 작은 가게도 하나 열어준다는 조건을 걸고 나서야 결혼까지 일이 착착 진행되었어요. 결국 서로 조건이 괜찮아 한 결혼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처음부터 애정 없이 시작한 결혼이라 그랬는지 얼마 못 가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50살이 되어 나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네요. 그날은 읍내에 볼일 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직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3월이라 읍내에도 차들 외에는 거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였는데 버스 정류장에는 한 명의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내 차가 버스 정류장에 다가가자 그녀가 손을 흔들어 태워달라고 신호를 했어요. 나는 차를 그녀 앞에 세우고 창문을 내렸죠. 아저씨, 차를 놓쳐서 그런데 저희 동네까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어느 동네 분이신데요? 황금리요. 그래요. 추울 텐데 어서 타세요. 고마워요, 아저씨. 그녀가 옆자리에 앉았다. 차를 출발하기 전에 옆자리에 앉은 그녀를 힐끔 보았다. 대략 55에서 60 사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도시 생활하다 전원 생활을 하러 왔거나 친척 집에 놀러를 왔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황금리면 우리 바로 아래 동네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아, 네. 요양차 외삼촌네 지내고 있어요. 읍내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이곳에서 지낼 집을 알아보려고요. 그녀는 5년 전 남편이 죽고 자신은 2년 전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요양차 시골에 내려와 살다 눌러앉게 되었다고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길가에 조그만 슈퍼가 나타났다. 나는 갑자기 목이 마른 것 같아서 슈퍼 앞에 차를 세웠다. 음료수 한 잔 하실래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잠깐만 있어요. 네. 나는 슈퍼에서 비타 음료를 2개 사들고 차에 올랐다. 이거라도 한 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음료를 사도 내가 사야 하는 건데. 허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목이 말라서 그래요.
네, 암튼 잘 마실게요. 저 아주머니, 우리 동네에 괜찮은 집이 하나 매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봐 드려요? 저 이래봐도 꽤 마당발입니다. 그래요? 그래 주시면야 저야 좋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읍내에서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면서 평소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주변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은 그녀가 하우스로 찾아왔더라고요. 아저씨, 이 도넛 제가 직접 만든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이게 토마토 모종이에요? 네, 모종 정식하는 날이라 좀 바쁘네요. 아저씨, 저희 텃밭에도 토마토 한번 심어보고 싶은데 모종 10개만 파시면 안 될까요? 텃밭엔 안 되죠. 왜요? 여긴 하우스고 텃밭은 노지인데 당연히 안 되죠. 날씨 탓에 노지에 심기엔 이르죠. 한 달 정도 뒤에 심으면 모를까. 아, 그래요. 그녀는 약간 실망한 눈치였다.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하우스에서 20주 정도 직접 키워보는 걸로요. 정말요? 괜히 저 때문에. 아니요, 괜찮아요. 대신 오늘 모종 정식하는 거 딱 2시간만 도와주는 조건으로요. 어때요? 좋아요. 모종을 심는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 내 눈앞에 왔다 갔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어왔죠. 아이고, 비닐하우스 안이 생각보다 덥네요. 그녀가 손바닥으로 부채질을 한다. 많이 덥죠? 그래도 여기서 땀을 쫙 흘리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는 게 기분이 여간 좋지 않아요. 저는 잠시 쉬어야겠어요. 그녀는 몹시 더웠던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어버리고 짧은 나시 하나만 걸치고 있었다. 물이라도 한잔하세요. 나는 은근 슬쩍 그녀 옆으로 다가가 앉았으나 그녀는 별로 경계를 하지 않았다. 고마워요, 아저씨. 웃는 그녀의 얼굴에 보조개가 무척 아름답다. 한참 동안 비밀하우스 안에 둘만 있다 보니 어찌나 짜릿한 감동이 몰려오던지 여자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장면은 정말 오랜만이듯 했어요. 그때부터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62살의 연상녀, 몇 해 전 할머니가 된 그녀가 정말이지 사랑스럽게 보이더군요. 이후 토마토 때문에 그녀와 자연스럽게 왕래하게 되면서 무척 친해졌어요. 하루는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저씨, 저녁 드시러 오실래요? 네. 저녁이요? 왜요? 이미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방금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잘 됐네요. 그러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내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호호호.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기분이 묘해졌다. 혼자 사는 과부가 호라비에게 식사를 초대한다는 게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이 정도면 나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가진 것 아닐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그녀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아줬다. 어떻게 저렇게 우아하게 차려입었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다. 혹시 정말 나를 남자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예의상 차려입은 걸까? 어서 오세요. 이리로 앉으세요.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어서 드세요. 네,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식사를 하며 소주 한 잔씩 나누고 자연스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KBS 주말 드라마를 함께 보며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어갔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50대 호라비와 60대 과부가 나란히 앉아 있다면 그들 사이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만 같았고 어쩌면 우리가 함께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계시니 적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먹는 밥이 맛없죠. 둘이 먹으면 그게 또 맛있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렇긴 해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맛도 달라진다던데. 그녀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며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처지인데 이렇게 지내다가 그냥 혼자 죽게 되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제게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억울하다고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었는데 왜 억울하다는 거죠? 글쎄요. 서로 옆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럼 누군가를 옆에 두고 싶으세요?
그녀의 질문은 제 용기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은요.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겁고 아주머니가 웃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호호호, 그런가요?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분은 처음 봤네요. 나쁘지 않은 제안 같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레 열어가며 단조롭던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네요. 사랑은 용기를 낸 자에게 찾아온다. 고백이 두렵지 않은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다. 그녀는 섬마을에 홀로 지내는 50대 과부댁이었다. 낚시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녀를 본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다. 벼랑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고 이유도 없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다. 아니, 이건 허전함을 넘어선 보고 싶음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설렘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나를 들뜨게 했다. 밤이 되면 그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어느새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다. 대체 이게 뭘까 싶다가도 결국 다시 그녀를 찾아 섬으로 향했다. 짧은 1박 2일 동안 그녀와의 시간은 나에게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눈짓 하나까지 그녀는 나와 기막히게 잘 맞았다. 그녀와의 만남이 이렇게 제한적이라 아쉬운 것일까? 아니면 이 섬의 황홀한 풍경이 내 마음을 부추기는 것일까?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 마음은 그녀를 향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나는 45살의 건장한 남자다. 서울 근교 위성도시에 살며 혼자 지내는 삶을 즐기고 있다. 아들이 하나 있지만 그는 이혼한 아내가 키우고 있다. 내 삶의 주된 즐거움은 여행, 캠핑, 그리고 낚시다. 경치 좋고 조항 괜찮은 곳이라면 조선팔도 어디든 찾아다녔다. 어쩌면 이런 역마살 낀 성격이 내 결혼 생활을 망친 원인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결혼 생활은 6년이었다. 처음 아내를 봤을 때 그녀는 모델 뺨칠 정도로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키 167cm의 균형 잡힌 몸매. 첫눈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열정적으로 구애했고 결국 결혼에 골인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권태가 찾아왔다. 아내는 지나치게 수동적인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목석 같은 면이 있었다. 특히나 부부관계에 대해선 너무나도 수동적이라 나랑 전혀 맞지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점차 멀어졌다. 그러다 아내는 내게 2살 연하의 남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내 한량 같은 성격이 그녀에게 부담만 줬다는 것을 깨닫고 깔끔히 이혼해 주었다. 좋은 남자 만나 잘 살아라. 그 말과 함께 나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현재 나는 회사에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면 캠핑 준비를 하고 떠나는 것이 나의 주말 루틴이다. 캠핑과 낚시를 위해 세컨드카로 중고 갤로퍼 밴을 500만 원에 장만했다. 이 차는 나의 이동식 별장이자 동반자다. 트렁크에는 취침 도구, 취사 도구, 낚시 용품이 늘 준비되어 있다. 금요일만 되면 출근 전에 낚시복과 먹을거리를 대충 챙겨두고 퇴근 후 바로 길을 나선다. 목적지는 바다든 강이든 경치 좋은 곳이다. 밤새 달려 도착한 그곳에서 나는 세상의 번잡함을 잠시 잊는다. 캠핑은 내게 자유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혼자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가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진짜 재미는 캠핑지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교류다. 서로의 음식을 바꿔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술 한 잔 기울인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내 숯불에 익힌 삼겹살 한 조각이 누군가의 고등어구이와 교환되는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친구가 된다. 그런 만남은 늘 즉흥적이고 짧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즐길 수 있다. 캠핑지에서의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솔직하고 경계심이 없다. 마치 자연의 품에 들어와 모두가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어두운 하늘 아래 모닥불을 둘러싼 이야기들, 서로의 인생을 잠시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그것이 내가 캠핑을 사랑하는 이유다. 나의 갤로퍼 밴은 이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도구다. 다음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이미 떠나기로 한 계획을 접기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남해로 차를 몰고 나섰죠.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해의 작은 마을에 도착해 낚시가게 사장님께
경치 좋고 낚시하기 좋은 곳을 물었더니 감성돔이 잘 잡히는 작은 섬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육지에서 배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10여 가구가 사는 자그마한 섬인데 낚시꾼들을 위해 민박도 운영하고 있어 이틀 정도 머물기에 불편함은 없을 거라 하더군요. 늘 캠핑과 낚시를 즐겨왔지만 외딴 섬은 처음이라 설렘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감성돔 손맛을 볼 생각에 기대감도 한껏 부풀었고요. 사장님이 소개해준 통통배를 타고 섬에 도착하자마자 좋은 포인트를 찾아 낚시대를 들이우고 텐트를 치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려던 찰나 낚시대가 쉴 새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라온 고기는 제법 큼직했죠. 연달아 3마리나 낚아 올리며 짜릿한 손맛을 느꼈을 때 여기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입질이 뚝 끊기자 라면 2개를 끓이며 소주 한 잔을 곁들였습니다. 그때 낚시대를 향한 먼 하늘에 먹구름이 점점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겠거니 싶었죠.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비를 챙겨 입고 낚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비바람이 몰아치며 잔잔했던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는 점점 커졌고 사방으로 몰아치는 강풍에 섬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이건 금방 그칠 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황급히 낚싯대와 장비를 대충 정리해 가방에 쑤셔 넣고 빗속을 뚫고 마을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피할 숙소를 찾고 있었지만 마을의 낚시꾼들로 빈 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처지를 안타까워하던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네.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돼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연락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었고 진주 엄마, 여기 사정이 딱한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남는 방 없을까? 라고 물었죠. 있다고? 그럼 내가 데려갈게. 아저씨, 따라오세요. 나는 그 아주머니를 따라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30평 남짓의 아담한 집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남는 방 있다고 했지? 그게 방에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반찬거리도 별로 없어서 보일러 안 들어오면 겨울이불 덮고 반찬은 매운탕이라도 끓이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돼요. 취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캠핑 도구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 돕는 거죠. 비 그칠 때까지만 재워줄게요. 주인 아주머니는 결국 수락했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쉬다 가세요. 라고 말하며 방을 안내했습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라고 답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집은 여자가 혼자 살고 있는 곳으로 남자 손님을 받지 않는 집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방 안은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공기만 돌고 있었습니다. 방이 좀 누추해서 어쩌죠? 주인 아주머니는 다소곳이 말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만 피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갑자기 찾아왔는데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그 말을 끝내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비록 방은 썰렁했지만 그곳에서 나는 잠시나마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동안 몸을 뒤척이며 누워있던 나는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녀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찬이 별로 없지만 식사부터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장기를 느끼고 있던 나는 벌떡 일어나 밥상을 받아들고 자연스레 물었다. 아주머니도 함께 드세요? 괜찮아요. 저는 제 방에서 혼자 먹을게요. 혼자 드시면 재미없죠. 그냥 여기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잖아요.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며 자리에 앉혔다. 어머나, 그래도 이렇게는 좀. 혼자서 뭐하러 밥을 드세요? 이렇게 둘이 같이 먹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매일 혼자 드시지 않아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집을 피웠지만 결국 내가 계속 설득하자 마지못해 주방으로 가 밥과 수저를 챙겨왔다. 그리고 더덕주까지 한 병 가져왔다. 손님이 오셨는데 마땅히 대접할 것이 없어서 담근 술이라도 한 잔 드세요. 그녀의 의외의 제안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어렵게 굴던 그녀가 결국 술까지 대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술이 한 잔 입에 들자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지며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혼자 이렇게 다니면 집에서 반대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혼당했죠. 하하, 어머.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요즘은 이혼이 흔하잖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럼 아주머니는 언제부터 혼자 지내셨어요?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지낸 지 10년 정도 됐어요. 혼자 지내시면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처음엔 그리움도 크고 외로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남편 살아있을 때 고생도 많았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다들 저에게 남편 복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지금은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아저씨는 혼자 여행 다니실 때 외롭지 않으세요? 네. 외롭긴 하지만 혼자만의 낭만이 있어요.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술이 조금씩 취해가면서 그녀의 표정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외진 섬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답지 않게 피부는 고르고 전체적인 스타일도 도시적인 느낌이었다. 한 잔 더 받으세요.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이런 술을 언제 또 마셔보겠어요. 네. 술은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껏 마시세요. 다만 제 앞에서 술 주정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큰일 나요. 알겠어요. 적당히 마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할게요. 폭우가 쏟아지는 낯선 섬에서 낯선 아줌마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밖을 바라보는 순간 그 분위기는 그야말로 끝내줬습니다. 술은 술술 들어갔고 그녀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잔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럽게 술을 따랐죠. 우리는 어느새 서로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시간은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새 출발을 원한다는 의미였겠죠.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에 대한 갈증이 묻어나왔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지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죠.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혼자서 외롭지 않아요? 내가 그럴 때도 있지만 적응은 되죠라고 답하자 그녀는 나를 보며 이렇게 듬직하고 잘생긴 사람이 애인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주머니가 제 애인 되어주면 되겠네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내가? 멀리 떨어져 사는데 애인은 무슨. 하지만 그런 말이 무색하게 둘 사이의 기류는 점점 더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싫지는 않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냥 웃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비가 그친 후 우리는 섬을 떠나게 되었고 그녀는 아쉬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 순간 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또 와야죠. 그 이후로 한 달에 두세 번씩 그녀를 찾아갔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우리가 부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힘들고 지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요새 남편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평생 남편에게는 말 못할 비밀로 저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일이겠죠. 남편은 나름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임신하고 몸이 약해진 이후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올해 7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 직장을 다닌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매번 팀장 승진에 떨어져서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남편보다도 늦게 들어온 직원이 먼저 팀장을 다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남편 회사 이사가 몇 년 전에 새로 왔는데 자기한테 아부 잘 떨고 같이 회식할 때 여자들 불러서 술 마시고 잘 노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승진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성격상 남한테 아부를 떨지도 못하고 술도 잘 못하는 편이어서 나름 업무적으로 철저하게 일하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은 한참 못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자기보다 어린 직원들이 먼저 승진을 하니 일하는 거에 자부심이 넘치던 사람이 요새 회의감을 느끼고 많이 우울해 하더라고요. 정말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고 멋진 사람인데 술 못하고 여자 끼고 안 논다고 이렇게 외면을 받는다고 하니 옆에서 보는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본인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조금만 더 힘내보자. 자기 일 잘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분명 자기 진가를 꼭 알아볼 거야. 당신이 회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줄을 잘 서야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야. 같이 여자 끼고 안 논다고 승진도 못하고 나보다 어린 놈들이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그지 같은지 당신은 절대 몰라. 매번 떨어지는 승진에 남편도 참지 못하고 점점 짜증이 늘어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당신도 좀 여자들 끼고 같이 술 먹으면서 놀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성격상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좀 따서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사가 기러기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랑 아이들이 외국으로 간 지 5년 정도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번 술 먹으러 다니고 여자 끼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거라고요. 자기야, 이사님 언제 한번 집으로 초대해. 혼자 지내면서 식사도 잘 안 챙겨 먹을 텐데. 내가 오랜만에 요리 솜씨 발휘 제대로 해볼게. 나만 믿어. 남편은 그동안 저한테 짜증냈던 게 미안했는지 감동받으며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진짜 잘해보겠다면서요. 남편은 회사에 가서 이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다음 주 금요일쯤 집으로 오시겠대. 퇴근하고 같이 들어갈게. 이사님 잡채랑 갈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잘 좀 준비해줘. 잘됐다. 잡채랑 갈비는 내가 또 기가 막히게 하잖아. 같이 먹을 만한 것들 내가 준비할 테니까 오늘도 수고해요, 여보. 저는 오랜만에 한껏 들뜬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금요일 날 저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요리를 했어요. 잡채랑 갈비찜, 더덕무침, 나물류, 월남쌈 등 전도 부쳐서 준비했습니다. 술도 종류별로 준비해놨어요. 와인이며 양주, 소주, 맥주, 취향에 맞게 마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이 돼서 이제 출발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직장이 가까이에 있어서 20분 뒤쯤 남편이 이사님이랑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으세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남편 회사 이사는 과일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후식 먹을 때 같이 내놓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사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주고 식탁에 앉았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유, 진수성찬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음식 솜씨는 정말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양주랑 소주를 함께 먹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남편은 같이 맞춰서 마시다가 좀 많이 취했고 저는 대신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술이 많이 약하죠? 이사님,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아, 그러실래요? 최 대리가 술이 많이 약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 대신 술을 마시며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술 잘 드시네. 한 잔 더 받아요. 이사는 정말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저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긴 한데 이 사람 진짜 강적이다 싶었어요. 남편은 술에 많이 취해 금방이라도 잠이 들 것 같이 앉아 있었어요. 최 대리, 힘들면 먼저 들어가지 그래? 아유, 아닙니다. 더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그래. 최 대리, 지금 엄청 피곤해 보여. 그리고 미진 씨가 나랑 술 친구 잘해주는구만. 나는 미진 씨랑 술 좀 더 먹다가 알아서 갈 테니까 들어가. 그래, 여보. 내가 이사님이랑 술 더 마시고 잘 보내드릴게. 먼저 들어가. 옆에서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아, 죄송합니다, 이사님. 그러면 저 먼저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보, 이사님 가실 때 그럼 깨워줘. 인사드리게. 그래, 최 대리. 들어가서 쉬면서 술 좀 깨면 되겠네. 남편은 오늘따라 이사의 비위를 맞춰보려 술을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기껏 분위기 올려놨는데 망가질까봐 남편은 들여보내고 열심히 맞춰가며 술을 마셨습니다. 미진 씨가 요새 많이 속상하겠어요. 최 대리도 많이 속상해하죠? 최 대리만한 인재도 없는데 계속 승진해서 떨어지니 속상할 만하지. 그러게요. 이사님, 저희 남편 일 잘하는 거 아시죠? 그만한 인재 정말 없는데 자꾸 승진해서 미끄러지니까 조금 속상하네요. 이사님이 힘 좀 써주세요. 아, 다음 주에 인사고과가 있긴 한데 뭐 인사고과 잘 받으면 승진 금방 하죠. 그게 또 내가 가진 권한이기도 하고. 이사님, 잘 좀 부탁드려요. 진짜 저희 신랑만큼 일 열심히 하는 직원 찾기 힘들 거예요. 제가 와이프라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집에서도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높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알지. 뭐 근데 일만 잘한다고 해서 다 승진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일은 뭐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승진시켜줄 만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나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 승진 위해서면 뭐든 못하겠어요. 이사님 말만 하세요. 혼자 계셔서 적적하신데 맛있는 식사도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어요. 뭐 식사야 요새 배달도 잘 되어 있고 하는 거고 미진 씨가 이렇게 간절하고 하니까 그냥 뭐 나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지내다 보면 밥보다 더 힘든 게 뭐겠어? 네? 뭐가 있을까요? 혹시 집 청소하시고 이러는 게 힘드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 그런 거야 사람 쓰면 되는 거고. 참, 남자들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사는 아래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 사람 여자 끼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더니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설마 부하 직원 와이프한테 이런 걸 원하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아니 뭐 싫으면 못 들은 걸로 해요. 승진해달라 밑으로 줄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최 대리 일 잘하고 하니까 기회를 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리고 요즘 회사 인원 조정한다는 거 들으셨나 몰라? 저기 밑에 지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저는 짧은 순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절하면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남편을 위해 이러는 게 맞는 걸까?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가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옆에 선반을 잡고 뒤를 돌았습니다. 미진 씨, 오케이 한 걸로 보면 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자가 이렇게 내조를 잘해야지. 최 대리, 아니지, 최 팀장 부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뒀네. 이사는 저를 거칠게 안았어요. 저는 혹여나 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미진 씨, 내일은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요. 네? 왜? 에이, 한 번으로 끝나면 나는 손해보는 장사지. 내일 기다릴게요. 그렇게 이사는 집으로 갔고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한 선택인 걸까? 이대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한테 잠깐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온다고 하고 이사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키스를 했고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정리하고 집으로 갔어요. 2주가 흘렀고 저는 그 사이 2번을 더 불려나갔습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드디어 팀장 달았다. 진짜 당신 덕분이야. 이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날 당신 음식 솜씨 정말 끝내줬대. 내가 진짜 앞으로 더 호강시켜줄게. 고마워.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저는 너무 좋아하는 남편에게 축하한다고 너무 잘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팀장을 달고 나서 이사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행인 걸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겠죠.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잘한 거구나 싶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5살의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어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건 아니었는데 아마 형편이 어려워 고아원에 보내시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 낯선 환경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등 처음 겪게 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도 잃고 지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제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게 아니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셨고 계속 다른 아이들 대해주는 것처럼 저에게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전 여전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렴풋이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말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들이 있어서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거기 선생님들과 원장님은 저를 기다려 주시고 괜찮다고 위로도 해주셔서 1년 만에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니 원장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집으로 가서 생활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거기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좋은 분이니 믿고 가봐도 될 것 같다고 해주셔서 6살이 되어 새로운 집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입양해 주신 양부모님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시겠다며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고 호적에도 올려주셨습니다. 양어머니께서는 어린 저를 품에 안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명을 했으니 넌 이제 예전에 힘들었던 삶은 다 잊고 우리랑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잘 안 났던 것도 있었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양어머니의 말씀대로 예전에 힘들고 외로웠던 고아원의 생활을 다 잊을 수 있을 만큼 양어머니의 품이 행복했고 따뜻했네요. 다른 친구들과 유치원도 가고 소풍도 갔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할 만큼 설레고 행복하더군요. 밤에 잠을 자면 또 소풍 간 꿈을 꾸었다고 양어머니께 말하면서 웃곤 했었네요. 하지만 제 운은 거기서 끝이 났었나 봐요. 양어머니께서는 몸이 아프다며 알아눕게 되셨고 병원에서는 무슨 병인지 알 수 없다면서 검사만 이것저것 해댔습니다.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붓고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아도 병명은 나오지 않았고 검사비만으로도 부담이 되었던 양아버지는 점점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러다 양어머니는 아예 거동이 불편한 지경까지 되셔서 보호자가 필요하게 되셨고 양아버지가 보호자가 되어서 양어머니를 돌보느라
일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좋지도 않은 가정이었는데 병원비는 계속 들어만 갔고 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안은 금방 기울어지더군요. 어린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전 몰래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양어머니의 병원비로 빚까지 지게 된 양아버지는 파양을 하게 되었고 9살을 맞이하기 전 저는 새로운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고아원에 적응하기란 어린 저에게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할 숙제 같았네요. 어리고 어리석었던 저는 고아원이라는 곳에 다시는 가지 않으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기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서야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지 하고 포기하고 낙담하며 살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미련하게도 양부모님이 다시 돌아와 저를 데려가 줄 것만 같았어요. 양어머니가 회복해서 저를 다시 안아줄 것만 같았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괜찮았냐고 웃으면서 저를 쓰다듬어 줄 것만 같았어요. 양아버지도 저에게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멀리서 저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양아버지 혼자서라도 저를 다시 찾아올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네요. 나이를 조금 더 먹고 경험한 사랑에 친부모님의 존재와 얼굴, 목소리, 이름 등 그 어느 것 하나 기억나지 않았지만 제 가슴속엔 오로지 양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나중엔 깨닫게 되었죠. 다 헛된 망상이었다는 것을요. 양부모님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단 한 번도 얼굴을 내비치신 적도 없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밖에 나가면 혹시나 마주치지는 않을까, 어디선가 날 바라봐 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알게 되었죠. 그 착각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분노와 원망으로 자다가도 일어나 엉엉 울곤 했었어요. 한참을 울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나면 좀 진정이 되었고 전 그렇게 몰래 다시 보육원으로 들어가곤 했네요. 그런데 저는 슬픔에 잠겨 있어 몰랐었는데 그때마다 절 지켜주던 오빠가 있었더군요. 하루는 나왔다가 금방 괜찮아진 것 같아서 들어가려는데 절 따라오던 오빠랑 마주친 적이 있었네요. 그 오빠는 저와 마주치니 깜짝 놀랐는지 얼결에 저한테 그렇게 붙더군요. 오늘은 별로 안 우네?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알게 되었죠. 그동안 내가 자다가 꿈속에서도 울고 잠에서 깨고 나서도 그걸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왔을 때 이 늦은 밤 깜깜한 새벽 날 걱정에 따라 나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걸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신기하게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밖에 나와 조용히 걸으며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바람을 쐬고 들어갔고요. 그 오빠도 어떤 날은 뒤에서 절 지켜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제 옆에 저와 함께 걷기도 했네요. 그 오빠는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서로 밖에 나와서 미래에 대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자란 우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스럽게 취업을 해야 하는데 오빠는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빠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도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대학 진학을 꿈꾸던 오빠는 누군가에게 지원을 받거나 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야 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나 보더군요. 입학하고 1학년까지는 어떻게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는 힘들었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학 졸업을 못하고 오빠는 사회로 뛰어들게 되었죠. 저는 애초에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도 했고 오빠를 보며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된 터라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학교와 연계된 회사에 면접을 보고 바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네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지냈는데 저는 고아원에서 오래 생활해온 터라
단체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고 일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방아에 제가 오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고 그런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여태 제가 살아온 환경 같은 것들이 답답한지도 몰랐는데 이제야 느껴지더군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근거리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학교에서 취업 연계 회사로 왔다고 뻥쳤나 봐. 우리 회사 사장이 그 고아원 후원하면서 매년 좋은 이미지 얻고 그러잖아? 거기 애도 데려다 쓰고 근데 그게 올해는 쟤인가 보다 이러면서요. 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성인이 되어도 제 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고아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도 싶었고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걸 알면서도 갈 곳이 없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다 고아원에서 절 지켜주었던 그 오빠가 군대에서 제대했고 제가 있는 곳으로 저를 만나러 와주었더군요. 회사 생활은 어떠냐고 묻는데 저는 괜찮지 않다고 했고 또 다른 고아원에 온 기분이라고 했네요. 오빠는 제 말을 심각하게 듣더니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냐고 했고 몇 달 후 저를 데리러 다시 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방 하나짜리 집을 얻어 저는 방에서 생활하게 해주고 오빠는 거실에서 자고 그랬네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빠는 저를 철없는 막내 동생처럼 여겼고 여자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죠. 같은 고아원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학교 때 말이에요. 그런데 오빠와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빠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빠와는 달리 오빠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곤 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저더러 방에서 생활하라고 했을 때만 해도 며칠간은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오빠가 겁이 나서가 아니라 제가 오빠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요.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세상에 오빠는 항상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으니 저도 오빠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시키진 않았지만 오빠가 일을 나가면 얼른 장을 봐서 반찬을 해놨고 없는 형편에 맛있는 진수성찬을 해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안 먹겠다고 저 혼자 먹으라고 밀어대더니만 나중엔 못 이기는 척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을 했죠. 오빠가 좋고 고마워서 그러는 거라고요. 오빠는 한동안은 부담스러웠는지 제가 싫었는지 저와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잘 섞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거절당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도 나가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가라는 말이 없으니 뻔뻔스럽게 그냥 그 집에 붙어 있었지요. 그랬더니 몇 달 뒤에 이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언덕배기에 있는 집이긴 했는데 거기도 방 한 칸짜리긴 했지만 살던 집보다는 훨씬 크고 깨끗하더라고요. 오빠는 신혼집은 신혼집 다 와야 하지 않겠냐면서 배시시 웃었고 우리는 그렇게 뒷산에서 서로 실반지를 교환하면서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남편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저도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아껴주었어요. 우린 너무나도 행복했고 우리 행복의 증표인 딸아이를 낳았지요. 남편은 딸을 보니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다면서 너무나도 좋아했고 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일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겠다면서 쉬는 날도 없이 일을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화가 되었는지 남편은 그렇게 무리하며 일하다가 딸이 5살 무렵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에 아빠를 잃은 슬픔을 겪게 된 딸을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저는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에게 이보다 더 슬프고 어려운 일은 겪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딸아이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남들과 비교당하지 않게 오히려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쉬지 않고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딸은 기특하게도 잘 성장해 주었습니다. 한 번도 크게 말썽을 부린 일도 없었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생활했는지 줄곧 상장을 가져오기도 하더군요. 저는 딸아이가 상장을 가져온 날이면 잘 모아두었다가 명절이나 제삿날 등 남편이 머물고 있는 장지에 갈 때면 꼭 상장을 챙겨가서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해주곤 했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상장도 받아왔어요. 우리 딸 너무 잘했죠? 당신이 잘 지켜준 덕분에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고 딸도 그 영향 때문인지 항상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좀 더 빨리 치료했다면 죽지 않았을까? 하면서 묻더군요. 저는 의아하게 바라봤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하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아빠처럼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말한 게 우리 딸이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장래 희망에 대해서 털어놓고는 열심히 공부하더군요. 병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 가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한 다짐을 스스로 지켜내기라도 한 듯 어엿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러웠지요. 엄마라고 제대로 챙겨준 것도 없었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 가르쳐준 것도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도 불평 하나 없이 해낸 자리니까요. 딸은 병원에 첫 취업을 하자마자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딸이 간호사니까 꼭 미리미리 건강검진 받아야 하고 또 아주 조금만 아파도 나한테 꼭 말해야 해. 알겠지? 엄마가 건강에 소홀하면 난 능력 없는 간호사가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저는 우리 딸 덕분에 건강에도 신경 쓰고 잘 관리하며 살게 되었네요. 딸은 3교대를 하느라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초반에는 거의 잠을 못 자고 생활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 잠잘 때도 있긴 했는데 왔다 갔다 오가는 시간이 아까우니 대부분은 병원에서 지내더군요. 가끔 얼굴이나 볼까 해서 병원에 가면 딸은 바빠서 저에게 눈길 한번 줄 새도 없었지만 그렇게 고운 가운을 입고 따뜻한 눈맞춤으로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대견스럽던지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 좋고 뿌듯했습니다. 딸이 병원과 업무에 적응하는 데만 해도 꼬박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살도 많이 빠졌고 얼굴도 푸석해지고 그럴 때마다 안쓰럽고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딸은 오히려 그러더군요. 간호사가 너무 잘 먹고 편안하면 그 병원이 이상한 거야. 환자를 위해선 당연히 내 편안과 안락은 잠시 접어두는 거지.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안쓰럽게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응원이나 해줘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돈 걱정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지만 엄마 마음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벌어서 우리 딸 시집갈 때 전세 자금이라도 보탤 수 있게 좋은 냉장고라도 하나 더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서 일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이나 정리하고 계산해주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네요. 원래 딸아이가 학교 다니고 할 때는 대형마트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일이 고되고 바쁘긴 해도 애 키우면서 돈 벌긴 괜찮았으니까 1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딸아이에게 안쓰럽게 느껴졌는지 하도 그만하라는 성화에 못 이기는 척 그만두었었죠. 그런데 일을 안 하니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동네 마트라도 나가게 된 거였네요. 큰 마트에 비하면은 동네 마트는 양반이었죠. 그래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좋은 분이라 절 많이 배려해 주시고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괜히 나서는 바람에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음료가 여러 개 들어왔는데 남자 직원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입구에다 쌓아놨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오가는 손님이 부딪히거나 불편해할까봐 살짝 옆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옆으로 밀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씩 들어서 옮기는 게 낫겠다 싶어 번쩍하고 들었는데 세상에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더군요. 순간 눈앞이 번쩍했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죠. 아이고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제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직원 하나가 와서 절 부축해 주더라고요. 어쩐지 불안했는데 그걸 왜 어머니가 하고 그런데요? 여기 남자도 많구먼. 세상에 허리 끊어졌나 보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웃었는데 다들 난리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내라고 딴 말하지 말고 어서 딸내미한테 댕겨와요. 엄마 다친 거 알면 우리 다 혼나겠구먼. 직원 하나가 차를 태워다 주길래 딸이 일하는 병원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올 수 있었네요. 점심시간 끝나고 좀 한가할 줄 알았더니 낮 시간에도 병원에 사람들이 한가득이더군요. 딸아이한테 다쳐서 왔다고 구박받을 것 같았지만 병원 상황을 보니 인사 나눌 겨를도 없을 것 같아 일단 접수부터 하고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가 혼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복도 끝이었는데 일반 환자들이 오가는 것 같지는 않고 병원 사람들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빼고 그쪽을 바라보았지요. 모습은 보이질 않았는데 복도의 소리가 웅웅 울려대서 사람들도 다 어디서 나는 소린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간호사 주제넘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우리 아들은 니까지 간호사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니까. 그만두고 딴 데 가라고 그렇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그러자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기 병원이니까 제발 여기 와서 이러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게 몇 년째야? 내가 오죽하면 여길 와. 답답해서 그래. 너를 위해서 엄마가 이러는 거야. 국회의원 딸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다고 엄마가 했잖아. 같이 일하는 게 좋으면은 여의사도 있고. 왜 자꾸 이런 질라진 애랑 다녀서 이상한 소문 돌게 만들어?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남자의 목소리 뒤로 가운을 입은 여자가 뛰쳐나오는데 세상에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저앉는 제 모습에 딸아이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달려와 저를 부축하더라고요. 엄마가 이 시간에 여길 왜 와? 울먹이며 저를 일으키는데 제가 다쳐서 엉거주춤 하다 보니 딸이 금방 눈치채더군요. 엄마, 다쳤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제대로 설 수는 있겠어? 하며 절 부축하는데 딸이 절더러 엄마라고 부르니 딸을 나무라던 여자가 얼씨구나 좋다 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걸어오더군요. 마침 잘 됐네요. 김 간호사 어머니 되신다고요? 그렇잖아도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오니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나 바쁜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말고 그럴 시간 없으니 간단하게 말할게요. 김 간호사 헤어지라고 해요. 우리 아들이랑. 보시다시피 우리 아들 이 병원 의사예요. 잘생겼지, 키 크지, 똑똑하지, 집안 좋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거긴 뭐 하나 가진 게 없어. 우리 아들 하나 가져보려고 용 쓰는 게 참 안쓰러우면서도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이 시간 이후로 정리 좀 해줘요. 알았죠?
하면서 자기 말만 내뱉고 돌아서더군요. 저는 얼결에 당한지라 아무 말도 못했네요. 병실에 와서 자리에 누워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후회가 되더군요. 딱이라도 때려줄 걸 그랬나, 욕이라도 시원하게 내뱉어줄 걸 그랬나,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제가 흐느끼고 있으니까 딸이 슬며시 와서는 자기는 괜찮다고 말해주는데 전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아무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 하면서 엉엉 울었네요. 딸은 괜찮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와 딸은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검사를 해보니 며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허리는 안 움직이는 게 빨리 회복하는 길이라고 해서 일단 병원에서 가만히 누워있기는 했는데 제가 병실에 있으니 우리 딸아이는 쉬지도 못하고 절 챙기러 들락거리니 제가 영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 사람 마주쳐도 씩씩할 수 있는 거야. 그만둔다고 말은 했는데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른 간호사 오기 전까지 있어야 하는 거라서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있어, 엄마. 그래서 저는 딸아이와 며칠 동안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내는 동안만 상처든 추억이든 다 갖고 있다가 이 병원에서 나가는 동시에 다 털어내자고 했죠. 집에 갈 때는 웃음만, 즐거움만 느끼고 가기로요. 그렇게 저는 퇴원을 했고 당분간 허리 보호대를 하면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딸은 집안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 반찬이나 하고 청소나 하면서 그렇게 쉬엄쉬엄 지냈습니다. 딸은 저와 며칠 산책하러 가고 영화도 보면서 쉬더니 금방 다른 병원으로 일자리를 옮겼더군요. 작은 개인 병원인데 월급은 적어도 일하는 것도 많지 않고 바쁘지 않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다고 하면서 좋아하는데 전 잘 모르겠네요. 딸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하는 거지 애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딸이 일찍 퇴근하고 오니 좋긴 하더라고요. 저녁을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산책도 할 수 있으니까요. 허리 아플 땐 살살 걸어 다니는 게 좋다고 해서